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초등학생을 10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두 남성과 초등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3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딴따다다다. 아, 이분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죠? 네. 반가워서 그래요. 반가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번 달 안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1만 명, 내년 1월엔 최대 2만 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한 거죠.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주변 지인들의 확진 소식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조심 또 조심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쿠오카에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하신 K 야마모토님, 일본 분이신가요? 자, 드라마보다 사건 반장이 더 재미나요 이혜숙님, 독일 뉘른베르크의 JKP님, 박선영님, 이병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통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금메달리스트 폭행입니다. 어제 새벽 2020년 도쿄올림픽 21년이죠. 뭐 굳이 따지자면 기계체조 남자 도마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씨,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네,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을 했는데요. 택시가 정차가 돼 있었고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택시기사가 얘기를 했고요. 단순 폭행죄가 아닙니다. 운행자, 운전자 폭행죄 특가법이 적용이 되고요. 다만 지금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구속 여부도 판단을 한다고 하고요. 다 이 신재환 측에서는 공황장애가 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최근에 대표에서 좀 탈락됐던 게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그렇지만 아주 죄송하고 미안하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네. 공황장애 있다고 사람 다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고 참작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죄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때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죠. 차량이 어쨌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도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는지, 이번 같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아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운행 중인 차량이 탑승이나 승차차를 위해서 정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특가법이 적용이 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들은 양형의 참작 사유로 정도로 가능한 것이고요. 처벌 여부는 거의 명백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몰래 먹은 치킨. 이거 일단 사진부터 좀 보셔야 되겠네요. 예, 이건데 지금 치킨 조각들이 막 이렇게 거의 유해 발굴하듯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부위별로 이렇게 딱딱딱 맞춰 놓은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앞서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날개, 닭 날개, 윙이 하나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배달하던 사람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봉지를 뜯어가지고 하나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점주 막 항의를 하니까 그 손님이 항의를 하니까 점주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요, 백 기자, 이게 용납이 됩니까? 전 용납이 안 됩니다. 일단 먹는 음식은 처음에 딱 오면 저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깨끗해야 되고 제대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저분도 포장을 뜯은 그 자국을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비닐봉투가 좀 늘어져 있고
또 치킨이 굉장히 그러니까 따뜻해야 되는데 비닐봉투 보통 묶어 놓잖아요. 묶어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 뜯은 흔적이 아하. 보입니다.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흔적도 있고 그리고 또 치킨 자체가 따뜻해야 되는데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를 놓고 이렇게 유해를 발굴하듯이 하나하나 놔보니까 날개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한쪽이 비어서 지금 저 이런- 닭다리는 본인이 먹은 거겠죠?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교수님, 이거는 신뢰, 이거 배신 배반 아닙니까? 이건 손님에 대한? 사실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대부분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예.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뭐 배달해 주시는데 저런 사람들이 하나 있음으로써 나머지 분들이 이제 도매급으로 이렇게 맞아요. 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는 뭔가 이유를 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감이 있는데요. 그냥 먹고 싶어 먹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배가 고파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상도의에 어긋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박 변호사님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먹을 것 같은데요, 치킨. 네? 치킨 다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배고프니까. 예. 손님이 네. 그럼 항의는 해야죠. 항의하고 먹어야죠. 항의. 근데 박지훈 변호사는 네. 일단 부족한 걸 모를 것 같아요. 뜯고 먹느라 바빠가지고. 진짜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 보죠. 이거 좀 논란이 많은데 불법 주차하고 햄버거 주문입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사진부터 먼저 보시죠. 자, 서울의 한 동네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 JTBC 앞에 상암동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저렇게 경찰차가 주차돼 있죠. 공무 수행 중이냐? 아니었습니다. 햄버거를 사러 경찰관 두 사람이 차를 주차해놓고 저렇게 갔던 거죠.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시자는 이 공무 수행도 아닌데 왜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주정차 위반 아니냐 하면서 신고까지 접수했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위반이죠, 위반이죠. 예? 경찰차가 긴급 자동차 역할을 할 때는 뭐 가능합니다. 경찰차가 뭘 하는 차입니까? 햄버거 먹는 차가 아니에요. 경찰관의 직업이 햄버거 먹는 직업이 아닙니다. 경찰 업무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주정차가 된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근데 지금 제보 상황을 보면 결국은 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깜빡등을 켜고 교차로 내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의 횡단보도 근처에 사실은 다 잘못된데 주정차를 지금 한 거거든요. 예.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더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상당히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 이 황금아치 저 햄버거집 저도 자주 가는 매장인데,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더니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이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밤새 이렇게 근무하는 경찰들 배고파서 좀 먹을 수도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는 분들이 오히려 되게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마 이제 그렇게 의견들이 갈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에다가 그 주정차를 한 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정말 그 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뉴스거리가 되는 것인데 아마 저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되는 것조차도 자기들은 공무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햄버거, 커피 여기 먹는 것도 우리가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니까 공무 수행의 어떤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연장이다. 확장을 한 그런 어떤 그 개념에서 한 것 같은데 사실 경찰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들이 상당히 날카롭죠. 예.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거 이해는 돼요. 예. 경찰도 먹고 살아야지 그 먹는 걸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렇게 차대면 어떻게 될까요? 딱지 끊죠. 우리도 배고픈데 예. 우리도 일하고 배고파서 저녁에 하나 뭐 사 먹을 때 딱지 끊잖아요. 예. 그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가보시죠. 람보르기니 보복 운전. 이거는 말이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막 차가 좌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보시죠. 람보르기니 슈퍼카가 불쑥 끼어들기를 시도하려고 막 들어오려고 막 올락말락합니다. 자, 그런데 비켜주지 않으려고 이 차, 어이구, 지금 막 부딪힐 뻔했는데 비켜주지 않으려고 좀 속도를 내다 보니까
이 와중에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실랑이가 계속 됐는데 이 차량이 차선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이 앞차가 야 하면서 막 이제 시비가 붙었다는 거죠. 예, 지금 내리네요. 차주가.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영상 오디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맞습니까? 요즘 자기가 1차선 들어가면 해도 왕을 2차선으로 갔으니까 2차선으로 가지요. 왕을 수락하십니까? 2차선으로 가니까 2차선으로 가지요. 전화만 받으니까 와 절로 안 하는데요. 점검은 상대하면 자, 이 영상을 올린 운전자 주장에 따르면 상대 외제차 그 람보르기니 가격이 3억이 넘다 보니까 자기도 최대한 피해 가려고 뭐 이렇게 한 건데 뭔가 이런 시비가 벌어지고 끝나서 가는 와중에 뭔가가 퍽 하고 이렇게 네. 오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커피. 그러니까 지금 저 차 입장에서는 차주 입장 생각을 해보면 저 람보르기니 차량이 워낙 비싸서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교통사고 나면 쌍방과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쌍방과실이어도 한쪽의 손해가 엄청 크게 더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는 나지만 조심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람보르기니 확 끼어드는 거 보셨죠? 예. 지금 전형적인 요 다음부터 아까 브레이크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복운전 지금 같은데 예. 근데 경찰은 이제 이 운전자분께서 너무 이렇게 방어 운전을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보복 운전을 보기 어렵다는데 그거랑 보복 운전 여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상관없는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그 먹던 아이스 커피를 던진 건 물론 차 안에 있는 운전자를 직접적으로 가격한 건 아니지만 운행 중인 차량을 향해서 뭘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으로 볼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이 차를 운전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뭐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차를 타게 되면 그 차하고 자기를 갖다 스스로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감히 람보르기니를 길을 안 비켜줘 이제 이런 식인데요. 그런 심리가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지금 이번에 영상이 확산이 되고 난 뒤에는 찾아가서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익명성이 노출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노출되고 예. 자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사리 분별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에 죄송하다라고 오.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온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사과를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초등학생을 10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남성과 초등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 사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참 충격적인데 초등학생을 10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네, 어제 반장픽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사건 초등학생의 어머니, 13살짜리 초등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경찰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이 7시간에 걸쳐서 수색을 했는데 중구 신당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보일러실에서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2명의 남성이 있었고 보일러실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20대 남성 2명을 초등학생을 감금한 혐의로 일단 체포했고 성범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경찰은 이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 명은 집에 갔답니다. 자, 방금 백 기자 설명한 것처럼 백 변호사님, 네. 한 명은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통상 이렇게 공범관계에서 한 명만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 명이 주범 그리고 중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명이라고 수사관에서 보는 경우 한 명은 도움을 주거나 그냥 감금에 일정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같은 경우를 수사기관에서는 주범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초등학생을 갖다가 성인 남성 2명이 감금을 하고 성폭행을 했다 이런 혐의. 야, 엄마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어디 있었냐고 보니까 성인 남성들이 있는 오피스텔 보일러실에 감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들하고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한 6개월 전부터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알게 됐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날 오피스텔에 이 초등학생을 협박을 해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11시간 가량 감금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2명을 체포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 감금 당했던 아이를 구출해가지고 이 해바라기 센터에서 야, 너 혹시 뭐 무슨 일 없었니 물어봤더니 세상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아이 같은 경우 이 감금한 남성 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해당 남성 2명은 성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감금 혐의, 그러니까 아마도 뭐 나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가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아는 사이에서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감금하고 성폭행 혐의를 완전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폭행도 그러니까 소위 뭐 합의하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는 조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2 남성은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왜 하필 많고 많은 장소 중에 보일러실일까라고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겨울이니까 보일러 틀지 않습니까? 웽 하고 소리 나지 않습니까? 아이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소음이 막 나는 그 보일러실에다 딱 감금을 해놓고, 저는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 아주 추리가 정말 상당히 번덕입니다. 예. 그 보일러실의 소리하고 그 이 아이가 나가고 싶다라고 우는 그 목소리의 어떤 상세성. 자, 이 2 사람 같은 경우는 감금과 성폭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좌우한 남의 집 애를 11시간이나 자기 그러니까요. 오피스텔에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건 그렇죠. 감금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성폭행 같은 경우도 이제 경찰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이제 뭐 금방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 6개월 동안 SNS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내에 있는 그 문자 내용이라든가 또는 CCTV라든가 또 결정적으로 이 13세 아동에 있어서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2 사람의 어떤 혐의 같은 것이 좀 짙어지는데요. 좀 더 이제 경찰 수사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지난 10월에도 이 아이가 이 오피스텔에서 발견됐었다. 네, 지금 이 학생이 지난 10월에도 이 오피스텔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남성하고 함께 발견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해 남성, 또 가해 남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우리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가둬놓은 게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거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 유사한 그 성인들이 초등생 여아를 이렇게 납치해서 했던 이런 사례들을 좀 뭐 유사 사례들을 봤더니 약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즘 코로나로 이제 이 아동 청소년들의 온라인 접속 시간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항상 똑같은 패턴이 일단 친근감을 쌓는다. 그렇죠. SNS를 네. 통해서. 네. 야, 너 엄마한테 잔소리 많이 듣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일단 친근감을 쌓은 다음에 협박을 하고 유인을 한다. 네. 예.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예. 됩니다. 친근감을 쌓아야 SNS 통해서 알게 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6개월간 친근감 아닌 친근감을 쌓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 이 아동의 이 약점 같은 것들을 알게 됐을 거고요. 그 약점을 뭐 예컨대 아주까지는 미성숙됐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또 협박을 해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못 나가게 하는 뭐 그런 방법들을 이용했을 걸 보이고요. 보일러실에 이제 갔다라는 것은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도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한 가지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부분은, 이 미성년 아동이면 합의든 아니든 뭐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그런 진술을 이 아동, 피해 아동이 했다 그러면 그게 좀 기반해서 조사가 좀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또 영장이 또 안 된 것들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좀 우리가 좀 논의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그냥 그 상황 자체부터가 지금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남성들이 어떤 이유로 부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했던 얘기 중에 이 만약에 이 피해 아동이 13살 미만인 경우에는 예.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혹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죄, 그러니까 성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건 합의 여부와 무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들이 주장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이 감금 부분에다가 뭐 협박, 감금에 지금 성폭행 부분이 다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사실관계 여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면밀히 좀 파악을 해본 뒤에 다시 평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계속되는 신변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참극을 짚어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려야 될지 참 답답한데, 한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때리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지난 7일의 오전입니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또 흉기로 너 이러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피해자는 현재 이제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이 40대 남성 전 여자친구가 본인을 만나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남성 범행 직후에 도주했고요. 도주 이틀 후에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자, 범행 직후 도주한 이 남성,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는데요. 이 당시 남성을 제압한 경찰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3, 4km 정도 저희가 추격하다가 앞쪽에 차 한 대 맞고 옆쪽으로 차 고착시켜가지고 정차를 시켰어요. 그때부터 이제 걔가 도주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상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많이 반항을 했고, 그 경찰관 2명이 태저건하고 3팔을 우선은 겨누고 있었고, 그때 이제 제압을 하게 됐거든요. 제압해서 이제 수갑 채우고 이제 뭐 지구대로 저희가 체포해서 뭐 이동을 시켰거든요. 자, 백 기자,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뭔가 좀 상황이 긴박했던 모양이에요. 네, 사실 뭐 영상에선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요. 경찰과 이 남성 4km가량의 추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승합차가 승용차 앞을 막는 모습이 보이고, 또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식당 안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예, 지금 다시 추격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승합차로 저 남성이 타고 있는 차 앞을 막고 그다음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다른 차로 또 막습니다. 저 40대 남성 지금 저 렌트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몸부림을 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데 결국에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저 차 안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범죄 정황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것은 마약입니다. 자, 피의자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가능한데요. 이 피의자가,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뭐 운전을 하거나 투약을 했던 걸로 보이고, 특히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차량 내에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남성의 약물 반응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었고요. 아하. 또 그래서 여성에 대한 폭행죄도 있지만 마약류 관리법 등등을 추가를 해서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필이면 고장 났을 때, 자, 이 피해 여성 신변보호 대상자였는데 스마트워치를 그래서 지급을 받았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스마트워치가 고장 났을 때 저자가 불쑥 들어온 겁니다. 교수님. 요즘에 이제 키워드가 스마트워치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스마트워치가 지금 경찰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 3,700대 정도라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뭐 양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전보다 지금 신고하는 것이 한 4배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정식으로 하게 된다면 만약에 고장이 나서
바꿔준다라고 하면 다른 것을 임시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글쎄요,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전까지는 뭐 옆에 있는 경찰서에서 또 빌려가지고 서로가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스마트워치를 요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하필이면 스마트워치를 교체해가지고 그 신변 보호 대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스마트워치가 없는 상황에서 또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어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가족 살해한 이석준 신상공개, 이석준 얘기도 저희가 좀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신상공개가 됐습니다. 그 사진 한번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 남성입니다. 1996년생이고 만 25살의 이석준인데, 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변보호 대상자인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있던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남동생 13살짜리였죠. 흉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는 숨지고 또 미성년자인 남동생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예, 저도 저 사진을 보면서 왜 수염도 저렇게 안 깎고 저렇게 있을까 했더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참 받을 때 찍은 사진이었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저걸 머그샷이라고 하죠. 조사 받기 전에 뭐 본인과 관련된 사진을 찍는 그 사진, 혹시 최근에 이제 범죄자 얼굴 공개될 때 저런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신분증 사진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게 지금 특강법이 시행돼서 피해자 얼굴 공개하고 신상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머그샷입니다. 아하. 저게 딱 공개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 머그샷이 공개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이거는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만 공개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석준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 머그샷 공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분증 사진이 공개되는데, 신분증 사진이 지금 실물하고 되게 많이 다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조사받는 과정이나 이동 과정에서 CCTV에 포착된 사진, 고유정 때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런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는데,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 이석준 같은 경우에 최초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머그샷이 공개가 된 겁니다. 교수님, 이거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 사진 공개해도 되냐 마냐 이걸 저런 자들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승낙을 받은 뒤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소극적인 그 신상 공개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상 공개로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의해가지고 나머지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는 신상을 공개를 갖다 해야 되지 않느냐. 통상 뭐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가 공개 수배는 체포도 안 했는데 얼굴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박 변호사님, 우리가 네. 이석준 얘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피해 여성의, 그러니까 그 전 여자친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알고 봤더니 흥신소였잖아요. 자, 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직접 주소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흥신소에 일정 금액 한 5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그 돈을 주고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를 안 다음에 공동 현관문 같은 경우는 서로 열릴 수가 있거든요. 딴 사람 열면 그 비밀번호를 나중에 안 다음에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집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데, 흥신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이 주소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 보입니다. 흥신소 직원하고 업자하고 또 공범도 있는 걸로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한테 살인죄라든지 이런 걸 물을 수는 없겠지만 예. 이런 정보를 넘긴 거에 대해서도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 이 흥신소 이게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 뭐 실종 경찰에 좀 이걸 뭐 부탁하기 좀 어려운 실종 사건 같은 것도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뭐 산업재해 사건이나 뭐 이런 걸 또 해결하는 순기능도 있는데, 자, 이번 사건만 국한해서 좀 본다면, 와, 제가 이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이석준 같은 경우는 50만 원 줬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이 개인정보의 어떤 퀄리티에 따라서 네. 주는 액수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0만 원부터 뭐 많으면 100만 원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100만 원 받는다는 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관공서와 통신사와 연결된 브로커가 있어서 직접 얻는 아주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희에 관련된 정보도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겠죠. 보통은 예. 요즘에 개인 SNS를 많이 하니까 예. 거기에서 나온 정보들을 다 모은 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아까 이게 사실이라면 관공서나 통신사 연결된 누군가가 있다면 이곳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를 브로커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누군가의 신상을 이렇게 돈을 받고 알려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이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처벌이 경미하면 이런 일은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계속 또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지금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름 끼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여성이 이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가 과거 자기를 스토킹했던 전 남자친구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데 이게 뭔 소리죠? 네, 이 20대 배달기사 얘긴데요. 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시키는 걸 보고 거기다 맛있게 먹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피해자는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자기가 피해자에게 가려던 건 아니었고 쓰던 배달 앱에서 전 여자친구 주소지로 배달이 떠서 그냥 연락을 한번 해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저 사람. 자, 그런데 갑자기 내가 뭐 배달 앱을 해가지고 뭐 짜장면을 딱 시켰는데 갑자기 맛있게 먹어. 이거 얼마나 소름 끼쳐요. 우리가 이제 통상 그 뭐 부모가 자식에게 우리 아들 뭐 또 우리 딸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면은 그 말만 보면은 상당히 다감한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 소리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소름이 이제 끼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배달 기사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도 이제 스토킹을 해가지고 소위 그 잠정 조치 4호를 제외하고 3호까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피해자 주변에 100m 이내에 접근 금지할 것 뭐 이런 등등.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이런 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음식 배달을 이유로 해서 자기 집으로 찾아올까 매우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이거 예.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내가 뭘 시키는지 어떻게 한 거죠, 이 사람? 앱이 문제예요. 앱. 앱이요? 같은 앱을 배달 기사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 자기 여자친구를 알 거예요. 주소지에 뭔가 주문이 된 게 보이고 이러니까 저게 주문이 갔구나. 한 가지 앱을 쓰다 보니까 다 서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여자친구 주거지에 그게 가는 걸 보고 연락을 했던 것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시켰는데 네네. 저희 4명이 이 주변에서 배달을 하면 네. 그 주소지에 뭐 배달 요청했다는 게 4명한 동시에 뜹니다.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내 옛날 여자친구가 지금 그 주소지에서 뭘 시켰네? 그걸 보고 문자를 남긴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요즘 이제 교제 살인, 헤어진 연인 간의 어떤 폭력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 내용 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교제 살인의 어떤 내용들을 집대성한 책이 있는데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남성에게 살해된 108명의 여성들의 이 사건 기록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인데 살해를 당한 이유들을 쭉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말다툼 중에 화나서, 여자가 전화를 안 받아서, 헤어지자고 해서, 돈 갚으라는 말에 화나서, 여자가 내 뺨을 때려서, 여자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자주 외출해서, 술을 자주 마셔서, 내 전 여자친구를 욕해서, 도박 그만하라는 말에 화나서,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교제 살인의 무수히 많은 그 사례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스마트워치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 지금 이 소위 말한 데이트 폭력 관련된 신고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절대 부족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의 숫자를 늘려야 되고 또 하나는 스마트워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엉뚱한 데 뜰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 편차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 편차도 줄일 만한 기술력은 우리나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시계 다 나눠주면 뭐합니까? 갈 경찰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경찰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스마트워치를 정확성 높은 걸로 비용을 높여서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많이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경찰 전담 경찰의 인원을 늘리려면 뭐가 들까요? 결국 돈이 들겠죠. 예.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같은 것을 빨리 마련을 해서 이거 빨리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번째 사건 이어가죠. 3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정리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가 했다고 해입니다. 자, 백 기자, 이게 어떤 사건이죠? 네, 한 30대 남성이 어머니를 태우고 운전 중이었습니다. 인천 계양구 서울 외곽순환도로였는데 잠시 후 승용차 2대를 들이받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죠. 문제는 이 남성 무면허였습니다. 아이고. 큰일이 났죠. 그러니까 옆에 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아, 제가 말이죠. 아들 운전자 몇 살, 뭐 20대 초반인가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봤더니 38,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네, 30대라 하지만 거의 40대에 가까운 아들이고요. 본인이 지금 잘못했던 것을 숨기기 위해서 옆에 앉아있는 50대 어머니한테 엄마는 무슨 하여튼 큰일 났다고 하면서 나 면허가 없다. 자기 잡혀 들어가니까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교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찐 불효자입니다. 이거 진정한 불효자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아마 물에 빠지면 엄마 밀치고 나올 친구 같아요. 왜? 음주운전을 한 것만 해도 불효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그 차에다가 어머니를 태워간 것도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발되니까 이걸 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운다? 글쎄요. 이 세 개를 본다면은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백 변호사님, 저는 말이죠. 이 어머니도 조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엄마는 정말 이 아들의 무면허 상황을 몰랐을까? 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엄마 나 면허 없는데 큰일 났어라는 말만 들어보면 몰랐을 것도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래서 면허가 취소된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 무면허로 취소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운전하고 있는 이 아들 차에 탄 엄마는 몰랐을 수도 있죠. 몰랐을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그리고 나이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건 내일 모레 40인데 뭐 충분히 몰랐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딱 사고가 나니까 엄마 나 큰일 났어. 나 이번에는 지금 실형 살 것 같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 어머니의 행동도 전형적인 빗나간 모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그 아들이 그 40다 된 아들이 예. 그 과거에 음주로 사고 내가지고 뭐 지금 집행유예 선고받아서 면허 취소했다는 사실 알았으면 오히려 그걸 더 질책을 하고 이건 네가 더 잘못한 거라고 하고 오히려 제대로 신고하게 해야지 여기서 또 어머니가 그럼 내가 했다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좀 그것만으로도 어머님에게도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서 어머님도 야 이놈아 이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면서만 좀 혼찌검을 내셨어야 되는데 그걸 또 아들도 그냥 뭐 해가지고 경찰 가가지고 그렇게 내가 운전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백 변호사님 그래서 재판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뭐 사고 내서 지금 누군가가 좀 다쳤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엄마가 한 걸로 해줘. 그럼 엄마가 한 걸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범인 스스로 도망가니까 범인 도피죄 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데 나를 숨겨줘라고 교사를 하면 친족에게도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혐의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음주로 면허 취소되고 집행유예 주간이잖아요. 그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 범행 후에 엄마가 운전한 걸로 좀 해줘.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도 시인하지 않았던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빗나간 모종이라고 아까 백 변호사님이 표현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 어머니 뭐가 됐든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처벌은 받으셔야죠. 그런 마음이 조금 적용이 됩니다. 우리 형법에는 이런 범인 도피죄, 범인 은닉죄 같은 경우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가족이라면 만약에 도피하거나 이렇게 증거 인멸할 때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빗나간 모정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백 기자,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이 재판이 있는데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또 음주 뺑소니인데요. 이번엔 대전입니다.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오전 1시 반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 남성이 2명을 이제 들이받았는데 한 명은 20대 여성이고 한 명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숨진 20대 여성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는데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택시비를 아끼려다가 걸어서 퇴근하다가 봉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건입니다. 정말 그 알바를 마치고 치킨집에서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를 하던 20대 대학생을 차가 저지경이 되도록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다가 저렇게 들이받고 서가지고 잡힌 거예요. 박 변호사님. 네. 자, 두 가지 범죄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사랑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죄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음주운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피해자를 치고 구조조치 전혀 없이 만약 구조조치를 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도망을 갔던 겁니다. 충돌 이후 40m를 날아갔대요. 그렇죠. 당연히 구조조치를 해야 되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주 차량죄 중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 이거 진짜 좀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분석했던 그 한문철 변호사도 이거는 최소 징역 한 20년은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니까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무기징역을 구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11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위 음주운전자 이 사망 사고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근절하겠다고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형량을 대폭 상향해서 법까지 다 개정이 됐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법은 개정이 돼서 형량을 엄청 상향해놨는데 실제 법원의 양형 기준은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량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와 관련돼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면 법원의 양형 기준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건에서 이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내가 저 가해자를 살해하고 내가 11년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런 정도의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인지 지금 아마 지금 모니터 보고 계시죠? 거기 댓글도 보고 계실 텐데 예.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금 우리 사건만 시청하신 분들의 생각도 지금 동의를 전혀 못하고 계세요, 지금.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게 과연 온당한가. 그리고 심지어 법까지 변화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도 한 번쯤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이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피해 여대생의 어머니가 내가 그 자를 죽이고 그냥 징역 11년을 살겠다라고 하셨어요. 법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거 얼마나 원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건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혼자가 된 할머니들을 유혹해서 5억을 뜯어낸 할아버지 카사노바 호탕한 외모에 시원시원한 화술로 여성들을 유혹했는데요. 할머니들에게 뜯어낸 돈 대부분은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탕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09년 9월 어느 저녁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시작됐습니다.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던 70대 여성에게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 최 씨가 다가와 옆자리에 앉습니다. 나도 안사람과 사별했어요. 자식들만 보지만 무슨 소용인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165cm의 작은 키에 얼굴도 그리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호쾌한 말투와 미소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황혼 연애는 최 씨 아들의 응원까지 더해지면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의 큰딸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최 씨. 여성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식당이라도 차려주는 게 어때?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여성은 최 씨와 그의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억 4천만 원의 돈을 들고서 말입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에서는 외로움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카사노바 사건을 다룹니다. 야, 이거 진짜 이제 60대, 70대 여성에게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간 겁니다. 네. 포장마차에서 혼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이 70대 할머니를 보고 60대 남성이 이거 정말 박 변호사님 어떻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다가갈 때는 이 60대 남성,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갔지만 나중에는 아들이라고 보이는 사람을 또 이용합니다. 아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라고 해서 두 사람이 이제 공범으로, 두 사람이 짝으로 범행을 좀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가정 형편이 좀 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식당을 차려주자 이때 좀 쏘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글을 잘 읽는다 하더라도 계약서 같은 거 잘 안 보려고 하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거든요. 연세가 좀 많고 이러면 믿음에 맡기거든요. 또 젊은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잘 알아서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서류를 다 맡겼고 대출금을 2억 7천을 받았는데 그중에 2억 4천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검거가 됐는데 검거가 늦어진 이유는 주거가 불문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경찰도 파악을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 렌터카 업체에 이제 자기 이름으로 가져간 걸 경찰이 알게 되고 그 후에 검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돈은 도박장에서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 아이고 참. 피해자가 당연히 한두 명이 아니겠죠? 네, 이 남성 외모도 좋고 외모는 별로 좋지 않았고 키도 좀 작았다고 하는데 언변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이게 예,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만났던 이 어르신도 좀 운명인 것 같았다 이렇게 느낄 정도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정말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출금 2억 4천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여성들을 노리는데요. 2008년부터 2014년에 잡힐 때까지 서울 송파구, 경기도 하남, 경기도 화성, 강원도 태백 등 전국 곳곳에서 주로 고령의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돈을 받았고요. 좀 자세히 보면은 2011년에는 60대 여성을 만나서 투자하면 매달 2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7천만 원 정도를 편취했고 2012년에는 또 땅 가압류가 며칠 안에 풀리니까 잠깐 돈 좀 쓸게 좀만 줘 해서 9천만 원을 또 편취를 했고 그다음에는 또 카지노에서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성에게 또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다음에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고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찾고 이런 방식으로 지속했습니다. 자, 이 피해 할머니가 운명인 줄 알았다라고 느낄 정도면 이거를 얼마나 잘한 거예요. 여기는 거의 사기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 전에 이미 4번의 사기 전과로 복역을 했던 전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겟 설정부터 목적이 굉장히 딱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외모가 어쨌든 굉장히 호탕한 느낌의 외모에 그러니까 언변 좋고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령의 여성들을 노리고 고령의 여성들 중에 대부분 사별한 노인들을 노립니다. 외로움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노인들을 그렇죠. 타겟팅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소위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피해자를 계속 양산했던 겁니다. 자, 정말 이 남성의 얘기를 한번 딱 들으면요.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의 얘기 AI 더빙으로 저희가 재구성해봤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다가 손발이 차가워서 몸이 냉하다 이런 얘기하니까 바로 그날로 와서 막 영양제 사오고 추석 되면 과일도 사오고 워낙 자상하게 잘했어요. AI 더빙으로 들으니까 약간 좀 너무 좀 부자연스럽긴 하네요. 기계 같네요. 예. 너무 기계 같아요. 예. 아무튼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진짜 자주 하는 수법 아닙니까? 손 막 만지면서 아이고 이거 찬 거 봐 하면서 냉기가 있네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서 영양제도 하고 자상하니 말이 컸던 것 같아요. 뭐 외모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매력적이다 아니라고 했던 걸 봤을 때는 뭐가 필요한 거, 특히 혼자 사는 어떤 어른들한테 접근을 한 거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아내 잃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하면 같이 이제 교감을 할 수 있는, 또 일부러 꽃도 사오고 뭐 수박 같은 거 사오고 뭐 먹을 것도 사오고, 모텔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여성이 있었는데, 피해 여성 중에 막 그런 것들이 아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식으로는 배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말 좀 배우자나 자신의 어떤 파트너한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긴 한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좀 홀릴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가급 형편이 된다면 성우를 좀 써달라. 예. 저희가 좀 제작비 압박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이 어르신들 더군다나 사별을 그러니까 그 포장마차에서 혼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던 이 할머니가 딱 보면 저거는 내 먹잇감이다. 그냥 감이 왔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젊었을 때부터 사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젊은 사기꾼이 세월이 지나면 늙은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사기 영역을 나이 든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 개발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 통계 조사를 보면은 이 나이 든 분들이 가장 힘든 것이 경제적이고, 두 번째가 심리적으로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같이 얘기해 줄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갖다가 붙여주는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사기꾼이 정확하게 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짚은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현재 혹시 그 배우자들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그 배우자의 중요성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단지 외로움 때문에 거액의 돈을 이렇게 선뜻 건넨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 외로운 노인들의 지갑을 열게 한 수법이 또 있는데, 자,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선 카지노 집을 보러 내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이 피해자의 얘기입니다. 자, 막 선산, 막 남의 그냥 막 산을 보여주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우리 집 선산이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돈 많은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 손이 차다고 손잡아주고 영양제 사다 준다고 다 속진 않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갑자기 돈을 요구하면 이 사람 이상한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야. 저기부터 부자인데 저기까지 그렇게 해요. 다 선산이에요. 그냥. 뭐 거기다가 뭐 지금 사업도 한다 그러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그렇다고 하지, 뭐 카지노 쪽에서 차 맡기면 뭐 관련된 그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류의 사업도 한다고 하지, 뭐 또 재혼 얘기하지, 거기다가 이 아들과 뭐 상견례를 하자고 하지. 아이고.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면 완전한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투자를 하라고 하던가, 아하. 아니면 저기 딸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 해결해 줘. 그거 내가 그거 다 처리해 줄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돈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남성은 그냥 어찌 보면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기 전과 동안 쌓아 있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이 피해 여성들을 노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뻔뻔한 60대 카사노바 처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 소위 말한 뻔뻔한 카사노바 피해자 8명이었던 징역 4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의 범행을 도왔던 이 최 씨의 아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일단은 이 판사의 판결 이유를 보면 나이가 많고 외로운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크고 당연히 피해 회복은 하나도 되지 않았겠죠. 돈을 들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걸 다 고려한다면 징역 4년이 온당한가? 사실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사기 피해는 돈만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정신까지 좀 황폐해지는 그럼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격살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사기 범행 수법을 보면 그런 혐의에 비해서는
제가 자꾸 이제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좀 형량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다들 4년밖에 안 돼 지금 다들 그러고 계시는데 교수님 보통 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주요 또 이 스토리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옥장판 뭐 어디 와서 뭐 하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네. 막 건강식품. 트로트 또는- 가수들 예, 공연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뭐 일반적으로 아주 외롭고 정말 뭐 옆에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동네 할머니들 또는 뭐 할아버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 그 정장으로 쫙 빼입은 그 손자 같은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고요. 그 상황에서 유명 가수가 와서 또 흥을 돋워주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좀 사십시오 하니까 이분들이 약간 죄책감이 있단 말이죠. 아, 우리가 즐기는데 하나 사줘야 되지 그렇죠. 않나.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냄비, 이불, 생필품에서부터 자석요, 뭐 건강 보조식품 해가지고 막 쌓아놓는데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대출도 받아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신용불량자로 만드는데 사실 이런 피해를 나중에 당하고 난 뒤에는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혼날까 봐 그 피해 사실을 얘기를 못 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은 아 엄마 그 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냐고 맞아. 이렇게 또 혼나니까 못하고 이 예. 속으로 끙끙 앓고 그야말로 아주 그 취약계층인 그 노인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그 사기 범죄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루마니아로 가보시죠. 지금 홍수인가요? 이거 뭐죠? 네, 루마니아의 어느 강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온 건지 강물이 정말 많이 불어나 있는데요. 강물 앞에 자동차 2대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동차 한 대가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 돼. 설마 저걸 넘어가려는 거 아니? 어머, 아무래도 강을 아유. 건너려는 건가 봐요. 네, 자동차 운전자 망설이지 않고 지금 차를 몰고 그대로 강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눈에 봐도 물살이 굉장히 세 보이는데 어떻게 건너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동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니 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리를 들이받고 맙니다. 결국에 강한 물살에 휩쓸려서 떠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 끼어버린 자동차가 아이고야.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영상이 끝납니다. 아이고, 저 운전자 빨리 구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했다고 합니다.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당시 기상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저 지역이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아서 홍수에 취약하기로 알려졌는데 운전자가 무모하게 강을 건너려고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홍콩으로 가보시죠. 경마장이네요. 네, 홍콩에서 국제 경마대회가 열렸습니다. 17,000명이 넘는 관중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0여 마리가 기수와 함께 푸른 잔디밭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말 혹시 보이시나요? 어디요? 네, 저 끝에 있는 말입니다. 오! 지금 코너를 돌다가 어우. 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어딘가 발이 걸린 듯이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말이 넘어지면서 기수도 당연히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요. 뒤에서 달려오던 말들도 잇따라 뒤엉키면서 세상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로 경기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이고, 저 밟혔구나. 네, 총 4명의 기수들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이들 중 3명이 고관절, 골절 부상 등으로 세상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또 가장 먼저 넘어졌던 어메이징 스타라는 이름의 경주마와 뒤이어 충돌한 나부어택이라는 경주마는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상을 입어서 결국 안락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 안타까운데요. 이날 경기에서 우승한 호주 기수 블레이크 씨는 우승은 했지만 사고로 인해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이날 일어난 일은 비극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뭐 경주마들이 더 이상 뭐 이게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뭐죠? 네, 사우스다코타주의 한 하키 경기장에서 자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렇게 같은 옷을 입고 머리에 헬멧을 쓴 사람들이 대학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 오. 뿌려진 1달러짜리 지폐를 줍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장이라도 더 챙기려는 듯이 돈을 5단에 정신없이 집어넣고 있네요.
자선 행사를 저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렇게 나눠주는 건가 네.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5,000달러, 우리 돈으로 591만 원 상당의 지폐를 놓고 경쟁하는 대시포 캐시라는 행사인데요. 아마추어 하키 게임을 앞두고 벌어진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에요? 교사들이, 네, 저렇게 1달러짜리 지폐를 다 줍잖아요. 어. 그럼 줍는 돈만큼 교사가 속한 학교에 기부금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저희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니까 누리꾼들은 교사들의 모습이 끔찍하고 비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우스다코타주의 교사 연봉이 미국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이고. 더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했던 지역 아마추어 하키팀 회장과 한 하원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Dash for Cash is one of those teachable moments. We can do better for our students by making sure their teachers have the supplies their students need. It really just shows how truly broken our system is. 네,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저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을 텐데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면서 이거 너무 굴욕적이다, 부끄럽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지역의 아마추어 하키팀은 31명의 교사에게서 지원을 받아 10명의 참가자를 무작위로 선택했다면서 이 일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순천향대 발전기금을 저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거 하시겠습니까, 저거? 저희 학교는 절대 저렇게 안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예 저런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제가 저걸 보니까 참 그 의미는 기부를 하는 거니까 좋은데 품위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어우, 산타네. 네, 영국에 사는 74살 존 에반스 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타 복장을 한 에반스 씨, 뭔가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머리 위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네? 연기가 나요, 연기가. 예. 뭐냐면 머리 위에 굴뚝을 이고 있었는데요. 굴뚝을 머리 위에 얹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양손까지 떼고 보시는 것처럼 머리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좌우로 움직이며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 에반스 씨가 굴뚝을 머리 위에 이고 균형을 잡고 있는 이유 왜일까요? 바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반스 씨의 목표는 내년 3월 자신의 생일까지 이 머리 균형 제주에 대한 100개의 세계 기록을 확보하는 건데요. 현재 보유한 기네스 기록만 벌써 98개라고 합니다. 이 에반스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Shoot, which will be for my 99th world record, and then coming up to my 75th birthday, I'm having a big 5-foot by 5-foot crown made, and I'm going to balance that on my head, and it'll be my 100th world record. 에반스 씨가 이것만 했던 게 아니네요. 그동안 벽돌, 우유 상자, 또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머리에 이고 균형을 잡아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 아니 근데 왜 저런 도전을 한 걸까요? 그러게요. 에반스 씨 10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본인의 재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 이후에 물통, 냉장고, 오토바이 이런 거 머리에 이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본인의 재능을 뽐냈다고 하고요. 자선 행사를 통해 30만 불, 그러니까 무려 우리 돈으로 3억 5,500만 원 이상을 모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반스 씨가 100번째 세계 기록 경신 이후에도 도전을 이어갈지 그건 저희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도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쭉 응원해야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 이 스튜디오 안에 한국 기네스북에 오른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시죠. 빨리요. 있어요, 사진? 저 지금 빨래 집게로 온 얼굴이 덮인 바로 저 사람. 네, 한국 기록 보유자입니다. 공식 기록이고요. 잘생겼어요? 얼굴이 보여? 제가 헬라이저 보유하고 있는 느낌인데. 기록입니다. 2013년 정도에 보유했던 기록이고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람이 유재석 씨였습니다. 사뿐하게 제가 갱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록 보유자입니다. 예. 저도 좀 기회가 되면 갱신을 좀 해보려고요. 네. 저 몇 개죠, 저거? 저기 상당히 많이 붙여서 기억을 못하게 30개 정도 했을 것 같은데 40개 정도 해볼까요? 저거 그 사이에 살 더 쪄가지고 예. 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거 하시고 출연료 얼마 받으셨죠? 못 받은 거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진이고요. 다음 동물의 주인공인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네, 한 소년이 배수관 앞에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톱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배수관을 자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동물 소리, 울음소리 좀 들리시나요? 가만 보니까 지금 배수관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니까 저 배수관 안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소년이 배수관 안으로 손을 넣어서 고양이를 찾고 있습니다. 배수관이 워낙 좁고 또 새끼 고양이는 작아서 잘 잡히지 않는 모양인데요. 소년이 계속해서 배수관 안을 뒤적거리자 새끼 고양이가 어느새 배수관 입구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양이가 다치지 않도록 얼굴을 조심스럽게 잡고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살짝 보이죠? 저 털이. 지금 계속 구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유, 겁을 먹었나? 어머나, 귀엽다. 극적으로 구조된 새끼 고양이는 이후 이웃 주민에게 입양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아프지 않으셨었냐고 지금 가족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네요. 아, 견뎌야죠. 기록으로 해서라면. 아, 그렇군요. 좀 더의 고통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톤터치.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운동으로 아침을 열죠. 그게 바로 제 젊음에 모르는 거예요. 나이를 눈으로? 눈노화엔 아이클리어.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황반물질을 채우다. 눈나이 먹지 말고 아이클리어 먹자. 베테랑 드라이버. 평일 출근 너이면서 주말 드라이빙족까지. 당신의 드라이빙도 악사 하나로 초맞춤. 지금 악사를 검색하세요. 악사.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요즘 이른바 이 먹튀 사건들 정말 많이 일어나죠. 그렇잖아도 이 힘든 식당 사장님들 더 한숨 짓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들이 먹튀 근절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먹튀의 유형, 실제 피해 사례, 블랙리스트를 올려놓고 공동 대응에 나선 거죠. 이 황당무계한 먹튀 사연들 잠시 후 소개해드리죠. 빨리 넘어와 주십시오.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